자, 모더니티 사전 얼굴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칸트 숭고 개념하고 또 미 개념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칸트의 이제 이런 논의들이 현대에서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논쟁들이 또 어떻게 지금 이제 현대 그 예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성 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칸트가 이제 마지막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칸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 그 계몽주의 이론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모더니티를 이제 끌어오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16세기, 17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그 학문적인 토대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학문적인 이제 토대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문적 토대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에서 학문적인 방법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관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귀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칸트의 계몽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칸트의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론적인 것들이 이제 확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성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성적인 방법, 이제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모든 이제 판단의 주체가 이제 더 이상 신 또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인간 개인, 그리고 이제 인간 개인들은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제 데카르트의 자아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코기토 에르고 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코기토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왔던 기본적인 이제 조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부 다 무너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제 고대나 중세에 있었던 그런 이제 신중심적인 사유들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 또 이제 그런 이제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그거가 없어지면 이제 무너지는 가장 또 기초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아 개념인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가 지금 이제 17세기부터 등장했던 계몽주의, 합리적 이성주의, 이런 이제 과학적 근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적 물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음들을 가지고서 18세기 말 또 19세기 초, 20세기 거쳐면서 이제 태동했던 이제 새로운 심리적 구조를 우리가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모더니티. 이제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인데, 그건 이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근대인들이 이제 이런 과학적 합리주의 또는 계몽주의 이런 세계관을 거치면서, 특별히 이제 뒤에 가서 또 진보주의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갔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시 커다란 격동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1950년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모더니티, 또 이제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엄청난 형태의 세계관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세계관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세계관적 충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뭐 문학이든지 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예술, 특별히 이제 회화에서 그런 또 작업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 노벨 문학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왜 그 문제가 되는지,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그 노벨상 수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파장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좀 이 이제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에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한 11월 12월 초까지 한 5, 6주 정도 남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근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개념인지, 특별히 이제 문학이나 예술 속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모던 또는 이제 모더니티 또는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15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이제 전개되는지, 역사적 고찰, 또 사회학적인 고찰, 뭐 문학적인, 철학적인 고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 내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하죠. 뭐 우리가 이제 흔하게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지만, 막상 이제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좀 많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정확하게 지칭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논의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이제 명확한 어떤 그 지시 대상들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대부분의 이제 개념들이 이제 역사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전선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이제 모던이나 모더니티나 모더니즘 개념들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유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나 중세와는 완전히 분기점을 갖고 있는 근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사유 구조 또는 심리 구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혁명 이후에 17세기, 18세기 과학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철학적 개념 또는 이제 철학적인 그 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원자론 또 기계론 또는 뭐 환원주의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낭만주의, 표현주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기계론이나 유물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제 뭐 먼지에 불과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제 존엄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철학자들 또 많은 이제 그 인문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과학적 혁명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고민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카르트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인데 동시에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과학적 성과를 보면 인간은 실질적으로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진화론,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이 기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이나 바나나나 뭐 아메바나 똑같은 세포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DNA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똑같은 단백질, 똑같은 세포인데 그거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게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이면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이제 그 불완전한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제 정말 종교적인 세계관을 전혀 갖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나의 정신이나 나의 심장은 굉장히 뜨거운 뭔가 신비주의든지 아니면 종교적 체험을 갖고 있다. 근데 나는 이제 또 물리학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그런 어떤 내적인 세계관의 갈등들이 있고, 그런 어떤 세계관의 갈등이 바로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과학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완전히 종교적으로 갈 수 없는 그 애매한
거기서 이제 뭔가 이게 양립 가능한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것들이 바로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구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적 상대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이제 확고부동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 또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 이슬람 사회가 됐든 뭐 기독교 사회가 됐든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기준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또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받는 거, 전통을 유지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무지몽매한 사람, 또는 이제 계몽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야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인들 중에 이런 세련된 어떤 과학적 지식,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와 단절된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근대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적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종교개혁인데, 종교개혁할 때 루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법복을 안 입었어요. 법복 안 입고 교수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신부이며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학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기는 어떤 종교적인 신실한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또 계몽적인, 또는 뭔가 이 과학적 사유에 대해서 오리엔트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표식들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이 끌고 나갔던, 그래서 이제 구교에서,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뭐 영성이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의 또는 어떤 종교적인 특성들만 오히려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한자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뜻이 새겨져 있지 않은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들은 이제 기존 전통에 대해서 내가 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기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반성이 없이 그냥 또 독단적 형이상하게 해서 신을 믿어라. 또 성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1.16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분석하고 네 머릿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선별적인 작업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 이제 상대주의는 전통 비판이다. 지금까지 거의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전통, 종교적 전통, 뭐 생활 양식의 전통, 문화적 전통, 이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그것들을 과학적인,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방식으로 다시 재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 역사적 상대주의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시발점, 이런 어떤 루트의 출발점이 바로 모더니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사유 구조를 우리가 또 모더니티 또는 이제 모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동양에서는 없었어요. 동양에서는 안타깝게도 근대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 역사적 단절로서 이런 것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왔던 모든 가치들을 한번 다 사장하려고 하거나 그것들 다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중국에서 뭐 문화혁명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단절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국 뭐 지금 발전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빼놓고는 전부 다 추월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중국에서 1년에 석사 논문만 1,400만 편이 나와요. 1,400만 편. 제가 이제 거기 연구재단 논문 자료 찾으려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딱 썼는데 10만 100건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1960년도, 70년도 지금 걔네들 작업해가지고 제가 좀 깜짝 놀랄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플라톤 전집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민대학에서 플라톤 전집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뭘 시사하는가?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걔네들이 이 문화혁명을 안 거쳤다라면, 근데 문화혁명이 10년 동안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걔네들이 다 살아 있었다라면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게
인구 13억이 뭔가 하나 붙잡고 국가적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뭔가 이제 창조적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을 끊어버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그 전통과의 단절이 서양에서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17세기, 18세기에 거의 이제 한 150년 동안 이제 이루어졌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의 주장들, 그 다음에 또 종의 기원에서 나오는 인간은 더 이상 뭔가 고귀한 존재하거나 천사 같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들,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가면에 불과하고 그 밑바닥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이런 사조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을 단절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 방식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사유 방식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지식인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르주아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이제 지식인들, 부르주아들이 전통도 잡기도 힘들고, 그런다고 해서 이 새로운 형태의 과학혁명적 사유도 잡기 힘들고, 그 안에서 이제 뭐가 진짜지, 뭐가 진리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이제 모더니티, 근대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특징은 뭐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즉식성과 일시성이죠. 다시 말하면 뭔가 고정된 영속적인 불변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일시성이라고 우리가 이제 근대를 규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시성이나 즉시성 또는 순간성, 뭐 탈주성 이제 이런 요소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제 모더니티를 가지고서 이제 예술 활동을 했던 자신과 그런 어떤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영감이자 이제 창조의 주요 원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술가들이 사람들이 이제 시금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면 특별히 이제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런 요소들이 이제 다분히 반영된 형태로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굉장히 센서티브한 감성들을 가지고서 이 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공포, 불안, 이 피로도를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근대 예술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 표현주의, 뭐 인상주의, 뭐 그다음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이 전통과의 단절 때문에 뭔가 영원한 또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그냥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커다란 거대 담론이 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 지향하고 싶은 것은 북극성처럼 뭔가 이제 초월적인 미의 이상, 그다음에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그 영원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고대인들은 또 중세인들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고 뭐 야훼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제 그 초월적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현미경에도 없죠, 망원경에도 안 잡히죠. 인간을 아무리 이제 뒤져봐도 마음이나 영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간은 그런 것을 담재하고 있는 존재다. 뭔가 이제 인간은 그런 원숭이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제 꾸준히 아직까지는 이제 버리지 못하는 이제 이 단계들이 있는데, 자, 이것들 간의 싸움 또는 이것들 간의 이행성이 바로 이제 이 모더니티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영원성의 미학으로부터 인간은 숭고하다, 인간은 고귀하다, 인간은 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인간은 DNA에 불과하다, 인간은 단백질에 불과하다,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다. 뭐 먼지에 불과한 건 어때요? 그냥 순간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제 일시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냥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나레이티브가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재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의 이행, 사고의 전환이 바로 또 이제 모더니티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초월적인 미, 초월적인 진리, 초월적인 이데아, 이것으로부터 일시성이나 내재성으로의 이행,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연기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조건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초월적인 것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써가는지 그런 어떤 소설이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내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행 속에서 특별히 이제 17세기 말과 18세기에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신구 논쟁, 이제 고대가 좋은가 아니면 이제 근대가 좋은가 이런 논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유럽에서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 신구 논쟁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대라고 하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 근대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고대나 중세에 있던 것들이고 그것들을 좀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거기 때문에 그 뿌리로서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고대 그리스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한글 전용론자하고 또 한글 한문 혼용론자하고 이제 싸우는 것들도 다 이제 신구 논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몇 주 전에 이제 한글 날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다 이제 국뽕에 빠져 있죠. 뭐 한글, 뭐 K-팝도 뭐 K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엄청난 이제 열기가 가득 차 있는데 저도 이제 유럽 가면 진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항상 Are you Chinese? 피부 좀 깨끗하면 Are you Japanese? 그 다음에 재패니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니스 아니다 그러면 재패니스 그다음에 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딱 물어보는 게 한국말로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세요?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국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한글만 가지고는 언어적인 활동들이 되게 이제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한문을 이제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요즘에 뭔 예가 있죠? 되게 웃기는 거 많았었는데. 뭐 하나 있죠? 예? 우천시가 어디 도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 진짜 이상한.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뭐뭐뭐로 삼아야 될 게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고대나 중세다 여전히 이제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과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과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여기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도 마찬가지인데 그 한 마리의 새가 성장하기 위해서 알을 깨고 나와야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들을 이제 깨고 나오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논쟁들에 이제 휘말리면서 이제 최초로 등장했던 이제 모더니티가 바로 이 낭만주의적인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더니티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과학적 모더니티가 있고 하나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있어요. 이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 구조, 심리 구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는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합리적 사고에 따라서 또 그 사고를 우리 이성이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미적 모더니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을 그냥 분자 수준 상태에서 또 DNA 수준 상태에서 아니면 이제 뭔가 이 물리적인 수준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주의 또는 이제 재고주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부수 현상인가? 그냥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그 오거니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따라 나오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신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정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미적 모더니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방식에 대한 이해, 기계론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전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또는 화학적인 방식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인간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반론으로서 이제 낭만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미적 모더니티가 등장하게 된다. 이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초월적인 측면들,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이제 극대 과장하는 측면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칸트나 헤겔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헤겔도 이제 낭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형태의 이제 낭만주의가 쏟아지게 되죠. 낭만주의,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인간이 단순하게 기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단순하게 먼지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절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적 모더니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더니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세계관 또는 이제 과학적 세계에 대한 반발로서 미적 세계관들이 이제 서로 충돌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이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문제, 또 고전과 그다음에 이제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균형 잡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조화시켜야 될 것이에 대한 답으로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접근 방식으로서 등장하는 이제 사조들이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그 모더니즘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이 등장하게 되죠.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낭만주의라든지 표현주의라든지 뭐 다다이즘, 초현실주의라든지 뭐 인상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갈등하는 요소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들을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양립시키려고 하는 어떤 운동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에서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특별히 이제 스탕달은 이런 논의들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817년 이탈리아 회화사에서, 그리고 이제 라신과 섹스피어라고 하는 작품 1823년도에서 이제 최초로 이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어떤 심적인 특성들, 그리고 심적인 특성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학술적인 연구들을 시작하게 되죠. 이게 이제 스탕달이 정의했던 낭만주의의 개념이죠. 낭만주의의 개념. 스탕달이 이제 낭만주의, 로만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최초로 이 개념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현 상태의 자신들의 관습과 신념 체계로 보아 그들에게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문학 작품을 제시해 주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계론 또 유물론으로 인간관이 대체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 반발로서 낭만주의가 출발하게 되는데, 그 낭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 또는 인간이 지향하고 있는 모든 예술 작품, 문학 작품에서 선결적으로 제시해야 될 가장 커다란 목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로만티시즘에서 로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 소설처럼 뭔가 이상적인 모습, 또 이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간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물리적인 특징들을 벗어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스탕달에 따르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들과는 다른 건데, 동물들의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자손 번식이라든지 생식과 관련된 거라면, 인간에 의해서 사랑, 뭐 그게 이제 육체적인 사랑이 됐든 정신적인 사랑이 됐든 그런 어떤 사랑들은 인간에게 가장 천상의 즐거움 또는 이제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낭만주의도 마찬가지고 표현주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침팬지인데 이 침팬지로부터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침팬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침팬지로부터 차별될 수 있는 것인가, 그 요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 요소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것에선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침팬지랑 우리는 이제 98%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침팬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낭만주의 출발점, 또 표현주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엇인가? 그게 바로 가장 이상화된 형태의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벌거벗은 원숭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어내는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양태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낭만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낭만주의 운동들이 이제 19세기에 시작하게 되고 18세기 말부터 이제 19세기 초에 이제 시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개성적인 거, 흥미로운 거, 감상적인 거, 낭만적인 거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전통, 우리가 이제 고전,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관습 또는 이제 문화적인 특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미적 모더니티들을 옹호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럽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학기에 이제 배웠던 이제 아방가드 또 유럽식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분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제 그게 이제 개성적인 것이고 흥미로운 것이고 감상적인 것이다. 또 낭만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그 좀 도가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예술 또 반미학으로 가게 되는데 뭐 이제는 이제 피자만 먹다가 좀 더 이제 자극적인 걸 원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곰발바닥, 뭐 소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게 무엇인가, 가장 개성적인 게 무엇인가, 가장 감성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습 또는 우리 사회에서 유지되어 왔던 이런 그 장애를 넘어서는 그래야만 이제 더 자극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낭만주의나 표현주의가 데카당스라고 이야기하는 퇴폐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루트를 이제 만들어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 낭만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뭐가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그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런 배리어들을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더니티에 옹호하는 이제 입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가서는 이제 뭐 이야기하겠지만 모더니티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모더니즘이 한 3가지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 이렇게 이제 그 우리를 옥죄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것 또 관습적인 것 이걸 이제 넘어서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계론적인 것들을 단순하게 우리가 뭐 우리 어떤 그 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형태로 이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초월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다시 이제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이제 3번째로는 이제 현실 타협이죠. 과학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비인간화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이 비인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과학.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적 자연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냥 그 재고주의라든지 아니면 환원주의, 엄격한 환원주의로 이제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 과학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나레이티브와 똑같이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아니면 철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어떤 나레이티브를 또 동등한 어떤 지위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위를 열어놓는 그래서 이제 이 통섭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폭력성들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그 3번째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 최초의 모더니티 또는 이제 모더니티를 이제 옹호하는 입장에서의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인간의 이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양시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뭐 낭만주의 개념은 스탕들의 이제 낭만주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주는 작품들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바로 이제 현재성, 즉시성이죠. 그러니까 즉시 나한테 올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쾌락이지. 자, 이것을 희생해서 뭐 다음 초월적인 세계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까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래를 담보로 해서 지금의 현재를 희생하는 걸 철학적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철학적 자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조리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됐을 때 까미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생물학적 자살이죠. 아, 이 세상 더러워. 지금 죽어버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물학적 자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철학적 자살인데 아, 이 세계는 이제 안 좋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은둔으로 삶을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삶들을 보상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철학적 자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탕달도 마찬가지고 까미도 마찬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사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카르페 디엠이죠. 오늘을 살아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성, 지금 즉시성, 내가 지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를 세우거나 뭔가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자유,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정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찰스 테일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은 부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장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제 핵심적인 정신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어떻게 내가 증명할 것인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처럼 부인도 많고 솔로몬처럼 돈도 많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또 낭만주의와 결탁된 형태의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형태의 이 모더니티의 발전에 기여하는 또 모더니티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들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통적 미학,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영원성이었죠. 일시성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철학적인 또는 이제 과학적인 또는 이제 삶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그 트릴링은 적대 문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대 adversary cultur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가치라고 했던 거 선하다 좋음이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적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뒤로 이제 이어지는 데카당스, 그러니까 퇴폐주의 또는 이제 반예술 또 이제 미라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보들레르는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악의 꽃에서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 우발적인 거, 즉흥적인 거이고 이게 이제 예술의 절반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영속적인 거, 불변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이제 모더니티의 일시적, 우발적, 즉흥적, 일시적 순간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머지 예술 절반을 전부 다 또 포획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보들레르가 던지고 있는 악의 꽃을 던지고 있을 때는 19세기 초, 19세기 중반 정도였고 이게 이제 19세기 중반 정도에서는 적어도 이제 이 반반 정도였어요. 현재성과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부르주아들이 이제 나는 이제 현실적인 건 즐기지만 뭔가 그래도 영원한 거는 가져가겠어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결혼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절대 이혼은 안 돼. 근데 A는 많아. 이게 이제 반반이었던 거죠. 일시성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식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제도인 거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고 꼭 교회에서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신성한 부부인 것처럼 신이 우리에게 맺어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인도 영화 중에 이제 라브네 바나디 조디라고 거기에 이제 신이 맺어준 커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3시간짜리인데 3시간 반짜리인데 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감동적인 그 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아내가 이제 자기 남편을 보면서 내가 너의 눈을 볼 때 네 눈 속에 신을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 스토리가 이 남자가 이제 어린 여자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 여자가 자기 결혼식 날 자기 신랑이 이제 교통사고 나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제 아버지 유언 때문에 이제 이 남자하고 이제 결혼하는데 이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하면서 자기 정말 이제 뛰어난 제자였는데 얘가 이제 그 결혼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좀 책임져 달라라고 하면서 맡기게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뭐 전혀 감정이 없죠. 감정이 없는데 이 남자가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코스튬 갖고 이제 여자가 이제 춤을 배우러 그 춤 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커플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둘은 이제 서로 열렬히 사랑을 나누는데 그래서 남자가 네 남편을 버리고 나한테 와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이제 옛날 그 구체적 그 옛날 모습으로 있고 밤에는 이제 딱 자기 친구가 이제 게이인데 미장원에서 다 세팅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또 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들인데 자 이게 이제 지금 모더니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일시성인가 순간성인가 근데 아니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거는 아닌 거지 않아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초기의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19세기 말부터 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잃어버린 세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 이상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야기하면 너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가버린 거죠. 옛날엔 그래도 도를 살아야 되지. 내가 도는 못 살지만 도를 추구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 그러면 저 미친놈 이렇게 딱 가버린 게 도가 뭐지라고 묻지도 않는 이런 것들 거죠. 자, 이제 이 보들레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의 원천 또 예술의 원천이라고 이제 했던 것들이 영원성을 좀 사라지게 되고 이게 이제 순간순간 유동하고 항상 변화하는 그러니까 유동과 변화라고 하는 이 모더니티 의식이 계속해서 이제 우세하게 되고 그래서 나머지 그 영속적인 또는 항구적인 또는 이제 변치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버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전통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예술의 상상력 또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미지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무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라고 하는 게 무의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 초월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딩한지히라고 얘기했던 그 물 자체는 초월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예 딱 잘라져 나가 버리니까 그런데도 이제 지금 모더니티는 계속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뭘로 대체하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성, 다시 말하면 이제 무의식으로 대체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미지의 영역, not yet이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이제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세팅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탐구해 나가면서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바로 이제 예술적 상상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런 것을 프랑스 예술가들은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위부대 아방가르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기독교에서 예언자라든지 사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하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고대나 중세 때는 뭐 그 그리스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굉장히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걸 성경도 뭐 경전도 이것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이제 예언자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것만 이제 따라가면 됐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라지면서 이것만 믿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것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전위 부대가 등장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아방가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방가드의 근본적인 특징은 데카당스다, 퇴폐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퇴폐주의냐면 이 모더니티는 자기 자신을 거역하고 모든 것들을 전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을 단순하게 이제 그 뒤집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전부 다 노골적으로 반대로 하게 되는, 그걸 비웃거나 아니면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뭐라고 하지, 이제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카당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반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그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좋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적으로 잘 맞지 않는 개념들인데 실질적으로 아방가드는 뭔가 이제 그 미지의 영역을 개발하는 거인데 데카당스는 이제 과거를 지금 뒤엎는 거란 말이죠. 서로 이제 맞지 않는 것들인데 이 데카당스가 하는 일들이 아방가드의 역할이었고 아방가드가 하는 것들은 또 데카당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방가드를 뭐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앞이 없어요, 지금. 앞이 없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가지로 모더니티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화된 또 사회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문명 또 진보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이고 상상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자아에 대한 스토리, 자아에 대한 나레이티브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자아가 만들어낸 세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적 모더니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객관화된 과학적 모더니티와 그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미적 모더니티는 서로 완전히 극복 불가능한, 양립 불가능한 이제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 모더니티에서는 인간은 먼지이고 기계이고 하나의 이제 뭔가 이제 물리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 미적 모더니티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써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아에 대해서 1인칭적인 시점과 3인칭적인 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나란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 이제 모더니티가 등장하는 이제 테일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아에 대한 이론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 이제 근대의 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자아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모더니티를 거치면서 자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자아 정체성 문제들이 철학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자아에 대해서 1인칭적으로, 다시 말해 주관적으로 우리가 써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아에 대해서 3인칭적으로 물리적인 시점, 신체라든지 뭐 신체 동일성이라든지 뭐 심리적 동일성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했을 때 동일성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모더니티가 열어놓은 지옥의 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왔던 도덕 형이상학, 이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가장 대표적으로 플라톤주의 또는 이제 그 기독교라고 하는 헬레니즘과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의 교착 상태에 이제 놓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탈신성화되고 탈인간화된 고립된 자아 개념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 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문화적인 근본적인 특징들도 탈도덕화되고 탈형이상학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양 모더니티, 그러니까 과학적 모더니티와 이제 이 미적 모더니티의 양립 불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뭐가 진리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들이 이제 수렴되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들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1950년 2차 대전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학기에 배웠던 이제 그 그린버그가 이야기했던 모더니즘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고, 그런 어떤 시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 학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모더니티에서 모더니티 극복하려고 이제 등장한 것들이 이제 모더니즘인데, 그 모더니즘에서는 이제 그 프랑스, 유럽에서 등장하는 모더니즘과 미국에서 등장하는 모더니즘 조금 다르고, 또 프랑스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방가드와 또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제 아방가드가 이제 서로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내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격돌을 벌이게 되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1950년도 기점으로 해서 모더니즘이 막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토인비가 처음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제 모더니즘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아까도 이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던, 이 모더니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불안,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관의 혼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초월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죠. 뭐 뒤 가서도 이야기하시는 완벽하게 이제 실패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과학적 모더니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인간의 진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게 무엇인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태의 생명경시 사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 하나의 이제 엄청난 폭발력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적 모더니티로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화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어떤 시도들이 뭐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특별히 이제 추상 표현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인상주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누구죠?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작품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들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그런 이제 아방가드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신비롭지 않는, 뭔가 이제 미지의 영향을 이제 탐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그것들이 도발적이고 굉장히 충격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거죠. 더 이상 그런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까지도 다 이제 이해하게 되는 세상에 이제 도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아방가드의 힘이 빠진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듀샹의 변기 같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뭐 아방가드 이건 아방가드 아니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듀샹의 변기가 다 예술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어느 누구도 이제 듀샹의 작품에 대해서 이게 이제 예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보편화돼 버린 것들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추구할 수 있는 동력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게 이제 1950년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50년도 이제 이후에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사유 구조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던 다음에 또는 이제 탈근대 또는 이제 근대 이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유 구조 또는 이제 그 시대 정신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들이 바로 이제 대중사회, 뭐 소비자 사회, 대중문화, 후기 산업 사회 같은 이제 사회학적 이론들과 개념들이 이제 마구마구 이제 쏟아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이제 개념적인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더니티에서 모더니즘으로 갈 때는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어떤 고민들에서 막 적극적으로 때려 부시자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수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신구 논쟁이었었고, 그런데 적어도 어떤 초월적인 것과 아니면 이제 반초월적인 것들 사이의 갈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195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하나로 재편되게죠. 하나로 재편된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초월적인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현재를 사는 사회는 이 대중사회라고 하는 또 그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소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아까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낭만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모토가 이제 최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데, 나에게 가장 최상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루이비통 가방이죠. 내가 명품을 소화하는 순간 나한테 가장 엄청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죠. I shop, therefore I am. 코기토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내가 이제 뭐 차를 사든 시계를 사든 뭐 가방을 사든 뭔가 이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1950년도 이후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틀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이라고 하는 이제 책에 쓰고 있는,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게 절판되고 새로운 책이 지금 한글사에서 2021년에 나왔는데, 이 모더니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자, 이제 이 벨에 따르면 반부르주아 모더니즘 문화는 이제 그것의 광범위한 수용과 그것에 대한 진부함으로 소진되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모더니즘 문화는, 그러니까 모더니티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 모더니즘 문화는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수용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시해 진부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더니즘 문화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 모더니즘 문화가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반도덕적이고 의도적으로 일탈된 유형들, 이것들이 이제 지배적 문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더니즘 문화는 반반이었어요. 일단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 내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렇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켜야 돼. 자식이라고 하는 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마피아들도 항상 일요일 날 가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들 다 죽여. 근데 예배를 지켜야 된다. 또는 이제 가족을 지켜야 된다. 또는 뭐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죠. 이게 이제 가장 극명한 형태의 모더니즘 요소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은 다 하는데 그래도 지켜야 될 몇 가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들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고 앞에서 이제 그 반도덕적이고 일탈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지배 문화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생활 형식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뭐 올드보이랑 이제 기생충이라는 건 제가 이제 썼던 내용들이 뭐 그런 내용들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노골적인 그런 어떤 삶의 특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 절제와 합리성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적인 전통적 이상, 플라톤주의라든지 기독교 세계관,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과연 더 진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학기 배웠던 이제 키치죠. 키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대중 쾌락주의, 이제 팝 헤도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순간적인 즐거움, 이거에 대한 숭배, 또 이제 오락을 최우선시하는 도덕으로 삼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과 혼동되고 있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물건을 사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쇼핑하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등치되는 방식에서 이제 나온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조류가 바로 대중 쾌락주의로서 이제 키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특징 짓고 있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키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다다음 문맥에 보시면 그 값싸게 만들다라고 하는 이제 페어 키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도 마찬가지로 유희나 과시로서, 그러니까 엔조이죠. 엔조이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과시하는 개념으로서 예술 개념이 소비가 되는 이런 어떤 특징이 바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이제 초월적이고 이상적이고 자신의 어떤 내면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서의 예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를 나로 이미지화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즐기면서 어떤 방식으로 더 즐거움을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희와 과시로서의 예술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화화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이제 팝아트, 뭐 미니멀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것들을 부추기는 소비 예술, expendable art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미적 초월성, 또 영혼에 대한 이상, 이것에 대한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거부 또는 그것들의 탈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치환적인 치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게 인간의 이제 근본적인 특징이라면 그게 이제 도덕이나 종교나 뭐 예술이나 문화적인 것들인데 이제 이게 사라진 거죠. 니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후에 그것들이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여전히 그것들의 자리는 남아 있어요. 자기는 배고픈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여기서처럼 끊임없이 이제 키치라고 하는 소비 문화를 우리가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을 치환하면서 뭔가 이제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키치 또는 이제 대중 쾌락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이제 키치가 등장하게 되는 가장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진보 모더니티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진보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 발전,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산업이 이런 것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트리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부와 소비, 그리고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키치 문화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논의가 되었던 그 모더니티의 특별히 보들레르가 이야기하는 순간성 또는 이제 일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일시성, 순간성,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총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제 키치는 즉각성의 원리, 바로바로 접근해야 되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순간적으로 아름다움을 주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만 예술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린스쿠가 이제 썼던 말 중에 좀 되게 좋았던 말이, 키치의 역설은 지나치게 시간을 의식하는 문명에 나온 교물로 시간을 아끼려 하는 동시에 시간을 죽이려 하는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이 모더니티나 이제 모더니즘을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키치가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옛날에는 어떤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만족, 그런 그 예술적인 쾌를 누릴 수 있다면 이제 이걸 이제 줄여가지고 그냥 몇 시간 안에 또 몇 분 안에 즉각적으로 이제 그걸 느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키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전북대학교 정문이든지 아니면 이제 인문사회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전혀 지금 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조선시대처럼 뭔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좀 뭐 양반들이 사는 한옥인데 여기서 양반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즉각적으로 이런 시간을 세이브해서 우리가 바로 500년 전에 조선시대로 가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간을 죽이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쾌락을 듣지만 진짜 그 조선시대 뭐 선비정신 아니면 한옥의 그런 진짜 진정한 맛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 고전 문화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박물관에서 보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신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뭐 수십 년간 또는 수백 년간 이제 이루어졌던 그런 어떤 수고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봤던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박물관에 가서 아니면 사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이제 있던 장소에서 갖고 있는 아우라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콘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딱 자리 잡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제 뭔가 본질이나 의미가 사라진 형태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가 바로 키치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